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자신의 눈물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을 많은 분들께서도 진심으로 존경하실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게 어머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과 존경의 대상이죠. 저는 그런 저희 어머니를 저처럼 친자식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중히 여겨줄 수 있다고 생각한 한 여자와 결혼했었는데요.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더라고요. 여자 보는 눈이 발에 달렸던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를 제 인생에서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때 일과 저희 어머니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온화하고 선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며느리라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고통당하고 자신이 돈을 벌어오는 가장이란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아버지 때문에 말이죠. 그런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머니께 손직원까지 시작한 일을 계기로 결국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이혼하셨습니다. 제가 9살 때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재산 분할과 양육비까지 받아내면서요. 그 뒤론 지금까지도 아버지와 제 조부모님이 살았는지 어쨌는지 저도 동생도 완전히 관심을 끊고 살고 있죠.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괴롭게 만들던 그 세 사람을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작은 전셋집을 얻어 저희를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을 구하고 남은 돈으론 근처에 작은 식당도 차리셨죠. 두고 보렴. 엄마가 너희 둘 다 아주 번듯하게 키워내 보일 테니까. 어머니는 특히 술안주로 의 음식을 잘 만들어 식당엔 술 손님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덕에 손님이 많아진 건 다행이었지만 문제는 진상 손님도 그만큼 많았다는 거였어요. 어머니의 식당이 집 근처였기에 저와 동생은 많은 시간을 어머니의 식당에서 함께 보냈는데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아저씨들과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모릅니다. 아저씨, 술 취했으면 곱게 가세요. 네? 어디 남의 엄마 몸에 그 더러운 손을 갖다 대요? 뭐야? 호참, 어린 놈이 시건방지게. 김 사장,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러니까 애비 없는 애들은 싹수가 노랗다는 말을 듣지. 뭐예요? 아저씨, 감히 내 아들 욕을 내 앞에서 해요? 이혼한 식당 여자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추근대는 늑다리. 그래도 단골이라고 좀 참아줬더니만 이 인간이 지금 사람을 물러봐? 싹순 아저씨, 아니 네가 더 노랗다. 추접스러운 인간 같으니라고. 나가. 2번 다시 내 가게 올 생각도 하지 마. 오면 그땐 확 똥물을 뿌려버릴 거야. 저희 어머니는 평소엔 참 여린 분이었는데요. 자식들이 일만 되면 그렇게 드세고 억세지실 수가 없더라고요. 언젠가 어머니는 사실 저와 동생에게 죄책감을 많이 안고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엔 지금보다 이혼 가정에 대한 시선이 훨씬 냉혹했기에 저와 동생을 손가락질 받게 만든 것 같아 너무 미안했다면서요. 그래서 어머니는 더더욱 자식들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석진아, 미라야, 엄마 말 명심해. 아빠 없다고 무시하는 인간들 코를 확 눌러주려면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야. 학원비든 뭐든 그건 엄마가 다 대줄 테니까 너흰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지? 아무리 어머니가 돈을 버셨다고 한들 그 시절에 여자 혼자 자식 둘을 키워내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우릴 공부시키겠다고 밤잠을 설치며 부엌까지 쉬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돕는다고 함께 깨어있다가 동생도 저도 야단 맞길 수차례였죠. 차라리 안 잘 거면 공부를 해라. 그게 엄마를 돕는 거다 하는 말로요. 그런 어머니께 언젠간 반드시 효도하고자 저도 동생도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효도도 제대로 하기 전에 어머니 인생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어요. 어머니, 어제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님 반복되는 악몽을 꾸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또 언젠가부턴 자꾸만 집에서든 길에서든 장사를 하다가도 까무러치는 거예요. 어, 어머니, 어머니, 미라야, 얼른 구급차 불러. 처음엔 저희 어머니께 큰 병이라도 생긴 줄 알고 정말 두려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병원에선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어쩌다 한 번씩은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이상한 헛것이 자꾸 말까지 건다며 엄청난 고통에 휘말리셨죠. 결국 어머니는 이웃의 조언에 따라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셨는데요. 그 무당은 어머니가 신병에 시달리는 거라고 말했다더라고요. 무당이라니. 엄마가 무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겠니? 내 자식들 더는 손가락질밖에 못 둔다. 엄만 절대로 신내림 안 받을 거야. 어머니는 자신을 생각해서가 아닌 저와 동생을 걱정해 신내림 받길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던 신병에 시달리며 메말라가다 언젠가 한 번은 목숨까지 잃을 뻔하자 그제 어머니는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셨죠. 식당을 접고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신당을 차리시면서요. 가까이 신당을 차리면 너희들이 분명 더 놀림받을 거야. 그러니 엄마가 좀 더 수고스러워지는 편이 훨씬 나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대체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저희에게 항상 미안해 하셔야 한답니까? 저와 동생은 늘 저희에게 미안하는 어머니가 안타까웠어요. 또한 무속인이라고 괜히 어머니를 피해 다니거나 이유 없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죠. 저는 자식 앞에선 늘 초라해졌던 어머니께서 더는 위축되어 살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아무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제가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코피 터지게 공부한 덕에 저는 서울의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제 동생 또한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하며 어머니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자식 농사는 기가 막히게 지었다고 다들 날 엄청 부러워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커줘서 이제야 이 엄마가 미안함을 좀 덜 수 있겠구나. 저는 긴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안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제 동생 또한 좋은 회사에 들어가 인정받는 직장인이 될 수 있었죠. 저도 동생도 일터가 서울이었기에 우린 서울로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는데요. 어머니는 끝까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난 여기가 좋구나. 신을 모시기엔 이곳이 훨씬 환경도 좋고 서울에서 신당 새로 차리기도 녹록지 않고 꼭 계속 사람들 전 봐주실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편하게 지내시고 어머니께서 기도드릴 신당은 집에 작게 차려두면 되죠. 네? 아직 내 나이가 한창인데 내가 왜 너희들 용돈을 받니? 난 사람들 젊게 봐주는 지금 일도 좋고 나선 서울 가서 살기도 싫구나.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고 너희 삶을 살아. 엄만 정말 괜찮아. 성공만 하면 어머니를 편하게 호강시켜 드릴 수 있을 줄 알았건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는 어머니 때문에 그러긴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와 동생은 자주 집에 내려가 어머니를 뵙고 가끔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죠. 다행히 저희 고향이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거리로 그렇게 멀진 않았거든요. 대신 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여행을 다녔는데 그것만은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나이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소개로 만났던 아내는 대기업 직원으로 해맑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사람이었죠. 무당이란 직업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는데 아내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겁이 좀 많은 성격이라 처음 저희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갔을 땐 좀 움츠러 들어있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무당이시고 인상도 좀 센 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후 아내는 저희 어머니께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내가 어머님 같은 팔자를 타고났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그래도 혼자 거기서 계속 지내시면 외로우실 테니까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 자주 찾아뵙자. 먼저 이런 말도 제게 해주던 아내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남들에게도 늘 상냥하고 따뜻했던 아내가 저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처가 식구들 또한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결혼 전부터도 저를 강서방, 매영 하고 부르면서요. 사위가 의사라고 하면 주위에서 다들 눈이 땡그래져. 저번에 자네가 우리 다 데리고 유럽 여행 갔을 때 있잖아. 그때 사진을 보고 다들 엄청 부러워했어. 돈 잘 버는 사위도 톡톡히 보고 산다고 말이야. 나이 들어선 자식 자랑, 사위랑 며느리 자랑이 나게 된다는데 자네 덕분에 요즘 우리가 아주 재미져. 매영, 저번에 생일 선물로 사주신 노트북이요. 성능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아내 가족도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나치게 과하지 않은 선에서 장인 장모님과 처남에게도 저희 어머니와 동생 대하듯 잘했어요. 저희 두 아들 중 둘째가 태어난 해엔 상권 좋은 곳에 제 안과도 개원하며 날이 갈수록 벌이가 더 좋아졌기에 함께 비싼 나라로 여행도 가고 좋은 선물도 할 수 있었죠. 처가 식구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고 따로 제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었기에 저도 기쁘게 사위도리를 할 수 있었고요. 난 말일세 강서방. 사실 우리 딸내미보다 자네가 더 좋아.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을꼬. 처가 식구들은 아내보다 저를 더 좋아했습니다. 물론 제가 처가에 잘했기 때문이었겠지만 그래도 절 좋아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 더더욱 처가에 잘했었죠. 아내 역시도 처음엔 저희 어머니께 정말 잘했습니다. 저와 함께 어머니를 자주 뵈러 가주었고 저보다 먼저 저희 집으로 어머니를 초대해 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해주기도 하는 등 말이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일어났어야 했는데 알람을 못 들어서. 다만 아내는 여전히 저희 어머니를 좀 어려워했었어요. 아무래도 무당인데다 센 인상을 가진 분이라 어머니가 무서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닌 그런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에이, 아니야. 더 자도 되는데 왜 벌써 일어났어? 원래 나이 들수록 아침잠이 없어지는 법이라 일찍 깬 거니까 너 마음 쓰지 마라. 그래도요. 음식은 언제 또 이렇게 다 차리셨어요? 너 깰까봐 내가 일부러 조용조용하게 한 거야. 그리고 원래 음식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다. 정 신경 쓰이면 이따 뒷정리만 석진이랑 같이 도와주고. 애미야, 집에서 애들 보고 살림하는 일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너무 집에만 갇혀있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쯤은 석진이한테 애들 맡기고 넌 놀러 나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해. 자, 이걸로 쇼핑도 하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니에요, 어머님. 애들 아빠가 주는 생활비도 넉넉해요. 그래도 어른이 주는 용돈은 다른 거야. 난 며느리한테 이렇게 용돈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단다. 그만큼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고 있다는 거니까. 또 석진이 몰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하고. 알았지? 어머닌 저희가 어머니 집에 가도 아니면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도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셨습니다. 또 아내는 아들 둘을 낳은 뒤 아예 일을 그만뒀었거든요. 제가 돈을 잘 버니 자신은 애들 키우는데 더 집중하고 싶다면서요. 그런 아내가 편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생활비를 넉넉하게 줬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아내에게 한 번씩 따로 용돈도 주곤 하셨습니다. 난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했었잖니. 그래서 우리 며느리만큼은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르게 해주고 싶었단다. 그런 어머니를 아내도 점점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일까요? 아내가 어머니께 점점 기어 올랐다는 거예요.
어머님, 저번에 보내주셨던 반찬이요. 너무 짰어요. 다음엔 좀 싱겁게 부탁드려요. 그리고 고추장아찌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다음에 그거 말고 좀 더 맛있는 걸로 보내주세요. 어차피 어머님 요즘 신당은 아예 닫아서 한가하시잖아요. 전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요. 아내는 점점 어머니가 보내주시던 반찬에 대해 품평을 하고 대놓고 용돈을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순한 어머닌 그랬구나, 더 신경 쓰마 하며 넘어가셨는데 저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께 뭐 돈이라도 맡겨놨어?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 제일 잘 먹는 게 당신이면서 어디서 어머니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리고 용돈도 그래. 어머니가 주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지만 내가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는데 왜 자꾸 용돈을 달래? 정 생활비 이상으로 돈 필요하면 나가서 당신이 아르바이트라도 해. 애들 어린이집 갔을 때. 어머? 어머님이 좋아서 반찬 보내시는 거니까 기왕 보내주시는 거 요구사항 좀 말씀드린 게 그렇게 큰 죄야? 그리고 용돈은 어머님이 그거 주시는 낙이라도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거짓말 하지 마. 당신 허구한 날 명품 사느라 생활비 빠듯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잘 벌기도 하고 당신이 애들 키우느라 힘든 거 아니까 그냥 놔뒀던 건데. 당신 어째 점점 사치가 심해지고 있잖아. 자꾸 이렇게 어머니께 용돈 바라면 나 생활비부터 확 다 줄여버리고 그 돈 다 어머니 드릴 줄 알아. 또 아내는 전엔 안 그러던 사람이 점점 사치를 부리더라고요. 그래도 제 벌이로 감당할 만한 정도였으니 그것까진 괜찮았다 치는데 아내는 점점 거만해지기까지 했어요. 이 식당 서비스가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우리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 남편 의사야. 무려 자기 병원 갖고 있는 병원장이라고. 근데 우리가 대체 왜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돼요? 당신 진짜 왜 이래? 당신 실수해서 물병 엎지른 거 가지고 왜 괜히 직원분한테 옷을 물어내라 말아야? 아, 죄송합니다. 저희 얼른 먹고 나갈게요. 제가 의사지 자기가 의사랍니까? 그런데 아내는 자기가 뭐라도 된양 특권 의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상냥한 줄만 알았던 아내가 밖에서 마구 갑질을 해대는데 솔직히 정이 뚝뚝 떨어져 갔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아내는 어디서 이상한 말을 주워듣고 와선 저희 어머니에게 편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주말에 어머님 뵈러 가자고? 아, 싫어. 나 약속 있어. 그럼 애들만 데리고 갔다 올게. 뭐? 안 돼. 왜 안 돼? 당신 이상하다. 저번에도 내가 어머니 댁 가자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질 않나? 그러면서 저녁에 처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질 않나? 당신 지금 일부러 우리 어머니 피하는 거야? 대체 왜? 나도 처가 자주 가는 거 아무 말 없이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시집살이를 시키셔? 음식을 한번 시키셔? 그게 사실은 내 친구가 저번에 그러더라고. 무속인 근처엔 귀신도 많고 안 좋은 기운, 뭐냐 그거, 음울한 기운이 많이 흘러서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친대. 사람들이 괜히 무당집 자주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괜히 어머님 뵙기가 좀 꺼려져. 뭐?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나랑 내 동생은 안 좋은 기운 받아서 이렇게 의사 되고 좋은 회사 들어갔겠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친구가 그런 말을 하면 그런 거 다 편견이라고 쏘아붙여야지. 그걸 믿고 어머니 뵙기가 꺼려진다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아니,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그 애들은 특히 그런데 취약하대. 어머님 자주 뵀다가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라도 끼치면 어떡해. 아무튼 안 돼. 못 데려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는 그 이상한 편견에 사로잡혀 어머니 댁에도 잘 안 가려고 하고 어머니가 동생을 보러 서울에 왔다 저희 집에 들르기라도 하시려고 하면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아내와 수도 없이 다투며 저만 애들을 데리고 한 번씩 어머니를 뵈러 가곤 했죠.
에이미가 요즘 많이 바쁘니? 직장도 안 다니는데 매번 바쁘다고 너랑 같이 못 오고 너희 집에 가도 없으니까 얼굴 본 지가 꽤 됐구나. 네, 죄송해요. 그냥 처가일도 있고 이래저래 요즘 정신없는 일이 있나 봐요. 안 그래도 과거 자신이 무당이 됐다는 사실로 저와 동생에게 미안해했던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께 아내가 어머니를 피하는 거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아내가 바쁘다는 말로 둘러대긴 했지만 어머니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계속 다투다 보니 마음이 많이 멀어졌습니다. 비단 어머니의 일뿐만 아니라 갈수록 이상하게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까지 더해져 제 실망감이 커졌던 거예요. 그렇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무려 제 인생에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8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던 거예요. 어머님 그때 시한부 판정까지 받으시고 말았죠. 죄송해요, 어머니. 의사라는 놈이 자기 어머니 건강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전 의사 자격도 없어요. 아니다. 그냥 내가 안 풀릴 운명이었을 뿐이니 절대 자책하지 말거라. 사실 어머니는 그전부터 피곤하다거나 살이 빠진다는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그래서 전 건강검진도 꾸준히 챙겨드렸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실 땐 직접 모시고 내과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의사이긴 해도 저는 안과 전문의였고 속이 아프면 그 분야의 전문의를 찾아뵙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입맛이 없고 체중이 줄어드시는 건 연세 탓도 있습니다. 단순한 위험으로 보이고요. 내과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약을 드신 뒤엔 조금 나아지신 듯 했고 저도 그 말에 안심하고 넘어가 버렸던 거죠.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던 거예요. 췌장암은 증상도 거의 없고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론 조기 진단이 어려운 암입니다. 그 교묘하게 숨어있던 암이 결국 어머니를 말기까지 몰고 갔던 거죠. 증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 어머니께서 고통을 호소하셨을 땐 이미 늦었던 겁니다. 진즉 더 강하게 정밀 검사를 권했어야 했는데 죄책감이 폭풍처럼 밀려오더라고요. 어머니, 우선 입원부터 하세요. 제가 그런 사례들을 좀 아는데 시한부 판정받아도 몇 년씩 사는 분들 그렇게 드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치료해봐요. 네? 됐다. 이미 희망이 없다잖니. 낯선 곳보단 이렇게 원래 살던 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싶구나.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서울의 큰 병원에 입원시켜 당장 치료를 받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입원도 치료도 심지어 호스피스 병원행도 거절하시더군요. 병원 냄새 맡으며 아프게 치료하는 것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심지어 살던 곳을 떠나기 싫다며 저희들 집으로라도 오시라는 것조차 거절하셨죠. 지금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 너무 아파서 혼자 못 있을 것 같으면 그때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마. 하지만 어떻게 말기암에 걸린 어머니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둘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동생도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어머니, 기적적으로 항암 치료가 생각보다 잘 반응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치료받아요. 네? 하지만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우선 저만 보고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 저는 당장 병원 문을 닫을 수는 없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로 어머니를 설득하다 주말에 또 내려가서 어머니를 설득해보고 아니면 억지로라도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려면 아내의 동의가 필요했기에 저는 아내에게도 간곡히 부탁했답니다. 나 지금 어머니 곁에 있어드리지 못하면 평생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야. 제발 부탁해. 우리 어머니 잠시라도 모시고 살자. 어? 우리 어머니 당신한테 정말 잘해준 분이었잖아.
병원엔 있기 싫으시다니까 최소한 어머니가 쓰러지시진 않나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하고 싶어. 쉽지 않은 부탁인 거 아는데 정말 잠시만이라도 부탁해. 아우, 싫어. 아가씨한테 모시라고 그래. 아가씨 혼자 살잖아. 미란 한 달 중에 거의 일주일은 기본으로 지방이나 해외 출장 가는 애잖아. 그리고 아무리 똑같은 자식이고 내가 안과 전문이긴 해도 내가 의사인데 내가 어머니 곁에 있는 게 낫지. 어? 이번만 양보해주면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 고생 안 시켜. 내가 간병인도 다 부를게. 진짜 싫다니까. 그동안 내 말 뭐로 들었어? 애들 한 번씩 어머니 만나게 하는 것만도 싫은데 암까지 걸린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달라고? 의사 아들 뒀으면서도 암이 그 지경이 돼서야 발견된 거 봐봐. 내 말대로 어머님은 기운이 안 좋은 분이라니까. 절대 안 돼. 그리고 며느리가 아픈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아무리 간병인이 있다고 해도 당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이혼 사유야. 당신 정말 너무한다. 우리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들게 나랑 내 동생 키워주셨는지도 다 알고 어머니 사실 날이 그렇게 많이 안 남은 것도 다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몰라. 아무튼 난 싫다고 확실히 말했다. 어? 물론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결심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모질게 저희 어머니에 대해 말할 수 있답니까? 아내 그 남보다도 못한 말에 정말 모든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시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여기기가 쉽지 않다지만 생판 남이었다고 해도 아내처럼 저희 어머니를, 그것도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준 어머니를 외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내는 더 듣기도 싫다는 식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거실에서 우선 흥분을 가라앉히며 더는 저런 아내와 인생을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죠. 그렇게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으로 향했는데 안에 누군가 통화 중이었는지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 상대가 저희 어머니인 것 같더라고요. 부정타요. 어머님 보면 저희 애들 복도 다 달아난다고요. 사실 전 처음부터 어머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무당이라니. 생각만 해도 괜히 찝찝하잖아요. 그래도 애들 아빠는 좋으니까 앞에서는 어머님 존경하는 척, 좋아하는 척 했는데 척하는 것도 잠깐이지 계속은 못하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애들 아빠가 어머님한테 용돈도 못 요구하게 해서 얻어낼 것도 없으니까 그동안 어머님을 피했던 거고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찝찝해하고 안 좋아하는지 이젠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주들 보고 싶다고 서울 온다는 전화는 앞으로 저한테 2번 다신 하지 마세요. 멋대로 올 생각도 절대 마시고요.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들어보니 어머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손주들이 보고 싶으니 저희 집으로 가도 되냐는 전화를 아내에게 하신 모양이었어요. 어머닌 제 말만 듣고 아내가 바쁜 줄 알고 직접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셨던 거죠. 처음엔 이게 무슨 대화 내용인가 싶어 잠시 얼이 빠져 있었는데요. 듣다 보니 이 여자가 미쳤나 싶어 소리를 빽 지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미 아내는 멋대로 전화를 끊은 뒤더라고요. 내가 뭐? 아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더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더군요. 저는 이성을 잃고 아내에게 다가가 냅다 뺨을 후려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뺨을 부여잡고 있던 아내에게 버럭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부터 다 연기였다 이거지? 당신은 처음부터 내가 의사라서 좋아했던 거야. 당신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속내는 속물이었던 거야. 맞지? 당신 같은 여자가 진짜 좋은 여잔 줄 알고 결혼한 내가 정신 나간 놈이었어. 감히 우리 어머니께 말을 그따위로 해? 지금 나 쳤어? 솔직히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 나 어머님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했다. 그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도 잘하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둬야 어머님이 당신만 믿고 은근슬쩍 이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랬다. 왜? 당신 애들 아빠라는 사람이 애들 걱정은 안 돼? 애들 걱정? 당신은 그냥 어머니 보기도 싫고 모시기도 싫어서 계속 애들 핑계 댄 거잖아. 오늘 당신 한 행동 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데 어디서 애들들 먹여? 뭐? 복이 달아나? 내가 당신 복부터 차줄게. 무슨 복을 차준다는 거야? 당신이 뭐 어쩔 건데? 당신 아까 이혼 사연에 뭐네 그랬지? 그래, 이혼해. 솔직히 당신 인생에서 내가 최대 복 아니야? 당신도 당신 가족도 맨날 의사 남편 의사 사위 하면서 그렇게 잘하게 되고 다녔잖아. 당신도 뻑하면 밖에 나가서 당신이 의사 사모고 남편이 의사네 어쩌네 하고 다녔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인생에서 나가줄 거야. 기가 막혀서. 당신이 이혼을 한다고? 당신 어머니가 자식들 인생엔 절대 이혼 없게 하겠다고 신당에 대고 그 정성을 들이셨던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근데 효자인 당신이 아픈 당신 어머니 가슴에 대못까지 받겠다고? 절대 못할걸? 아, 그러니까 당신은 그거 믿고 여태 개념 없게 굴었었구나? 아니, 난 무조건 이혼할 건데. 내 어머니를 지나가는 개만도 못한 취급하는 당신 같은 여자랑 고통받으면서 사는 게 더 큰 불효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돈으로 마련한 내 집에서 당장. 당신은 이 집에 살 자격도 없어. 기가 막혀.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대신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애들은 절대 양보 못해. 아내는 절대 지지 않겠다는 기세로 오기를 부리더니 애들을 데리고 짐을 싸서 자기 친정으로 가버리더군요. 비몽사몽하며 자기들 엄마를 따라 나선 애들 앞에서 큰 소리를 냈다간 애들이 너무 놀랄 것 같아 우선은 아내와 함께 애들을 보냈죠. 전 아내가 나가자마자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사과부터 드렸어요. 어머니, 아까 집사람 말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죠?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왜 네가 죄송하니? 애미가 그동안 바빴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싫어서 날 피했던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애미랑 혹시라도 다투지 말거라. 내가 괜히 손주들 보고 싶다고 주책 부린 거니까. 할머니가 손주들 보고 싶다고 한 게 왜 주책이에요? 어머니 제가 이혼하는 게 두려우신 것 같은데 전 그런 사랑받지도 않은 여자랑은 절대 못 살아요. 요즘에는요, 애들이 뭐 엄마가 없다,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전만큼 손가락질 받진 않는 시대예요. 이혼했다고 사람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 때문에 저한테 미안해하지도 마시고 상처받지도 마세요. 어머니는 끝까지 절 위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살면서 자식들만은 끝까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길 원했던 어머니는 제 결정이 그렇다면 알겠다고 대답하셨지만 끝내는 속상함에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죠. 그런데 잠시 뒤 생각지도 못한 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그건 바로 처가 식구들이었어요. 강서방, 지금 신정이가 애들 데리고 집에 와 있는데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알베러 같은 소린가? 강서방, 우리가 신정이한테 얘긴 대충 들었네. 그 개념 없는 것이 자네가 자기랑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픈 시어머니를 집에도 못 오게 한단 말인가. 우리도 기가 차서 나랑 자네 장인이 호되게 꾸지람했네. 아주 눈물을 쏙 빼놨어. 그러니까 우릴 봐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게. 매영, 저희가 이렇게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누나가 어릴 적부터 공부 좀 잘한다고 집에서 오냐오냐 했더니 원래 그렇게 개념이 좀 없었어요. 어떻게 누나가 매영한테 기가 차서 진짜. 전 누나가 사람으로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도 우릴 봐서 제발 누나 한 번만 다시 데리고 가주세요. 제발요. 다들 돌아가세요. 이미 전 집사람한테 계속 실망하고 있었고요. 오늘 집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밑바닥까지 확실하게 봤습니다. 저는 그런 이기적이고 못된 여자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면서 감히 그따위로 행동한 애들 엄마가 저는 사람으로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돌아가세요. 처남, 얼른 부모님 모시고 가. 앞으로 잘 지내고. 매요, 매요. 강서봐. 아이고, 신정이 그것이 자기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찼구만. 걷어차려면 지복만 차지. 우리 복까지 다 걷어차 버렸어. 망할 것 같으니라고. 저는 냉정하게 그들 모두를 돌려보냈습니다. 의사 사위를 잃기 아쉬웠던 처가 식구들은 끝까지 문을 두드려댔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는 행동이었죠. 다음 날인 금요일 저녁, 저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동생과 함께요. 그리곤 제발 저희 집으로 올라가자며 어머니를 눈물로 설득했어요. 어머니, 저 집사람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혼할 거고 집엔 이제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집으로 올라오세요. 네? 어머니 여기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자식들 가슴에 남을 죄책감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시면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겠어요? 엄마, 오빠 말대로 해요. 네?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 병원이고 뭐고 다 접고 여기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 차라리 그러면 되겠네요. 어떻게, 저 병원 바로 문 닫을까요? 어머니를 이렇게 허무하게 잃으니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접고 제가 어머니 댁으로 내려오겠다는 강수까지 뒀습니다. 그제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며 저희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죠. 난 괜히 나 간병하느라 너희가 힘들어질까봐 그랬던 거다. 그리고 나도 사람인데 왜 더 안 살고 싶었겠니? 그런데 내가 치료까지 받아서 투병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라도 하면 너희가 힘들 거 아니냐. 집에 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이 고생한다고 했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깟 고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저희 집으로 오시고 치료도 받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심지어 어머니는 병원 치료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병원에만 누워있다 생을 마감하고 싶진 않다며 입원은 싫다고 하셨지만 통원으로도 항암 치료는 가능하다고 일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었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죠. 이후 전 아내와 빠르게 이혼했습니다. 애들이 있어서 이혼 숙려 기간이 좀 필요하긴 했지만요. 애들은 제가 데려오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주 양육자였던 아내에게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건 쉽지 않았었기에 아이들은 아내가 데려가게 됐죠. 그렇게 전 이혼 후 통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던 어머니를 보살피는 데만 집중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이혼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자꾸 전처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큰애가 열이 나서 괜히 마음이 불안해서 당신한테 전화했어. 아니, 의사는 해열제 계속 먹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냥 불안해서 전화했다니까? 저기 여보,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셔? 아직 정정하셔? 아니, 그래도 한때 내 시어머니였던 분이라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 전처는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게 전화를 걸었다가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애들에게 계속 면접 교섭권을 쓰려면 하는 수 없이 전처와 연락해야 했기에 전화를 받긴 했는데요. 대체 왜 이러나 싶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싸늘하게 이렇게 말했죠. 난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고역이니까 애들 일로 중요한 문제 아니면 전화 좀 걸지 마. 앞으로 또 전화해서 이상한 얘기하면 바로 끊어버릴 거야.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 어머니를 걱정했다고. 혹시 당신 이제 와서 나한테 미련 있는 거라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난 아직도 당신 사람으로도 안 보이니까. 그나마 애들한테 좋은 엄마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이라도 섞어주는 줄 알아. 그런데 법적으로 이혼한 지 한 5달 뒤쯤 전처가 집에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리곤 대뜸 무릎을 꿇더니 어머니와 제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어요? 여보,
내가 졌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갑자기 찾아와선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이 큰일 났다고 하도 호들갑 떨어서 문 열어줬더니만. 그거야. 애들 핑계 안 대면 당신이 문도 안 열어줄 것 같아서 그랬지. 나 지금 친정에서 따로 직구해서 나와 살고 있거든. 식구들이 하도 나한테 어디서도 그런 사이 구해올 거냐고. 난 자기들 인생에 도움도 안 된다고 잔소리하고 구박해서 진짜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작은 전세집 구해서 애들이랑 나왔는데 나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 전차는 평소 제게 생활비를 듬뿍 받으며 살다 이젠 제게 애들 양육비만 받으며 혼자 애들 키우느라 허리가 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일을 하라고 했더니 경력이 단절된 지가 꽤 돼요. 생각보다 취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대기업 다니던 사람인데 작은 회사 이런 데는 가기 싫단 말이야. 벌이도 얼마 안 되잖아. 포험도 안 나고. 여보, 사실 나 당신이랑 진짜 이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전엔 오기를 좀 부린 거야. 애들이라도 내가 데리고 있으면 당신이 마음 약해져서 이혼 안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진짜 끝까지 이혼하고 뒤도 안 돌아보더라. 그래서 내가 뒤늦게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참, 당신도 인생 진짜 피곤하게 산다. 결혼할 때부터도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척 연기하면서 살았다더니 이혼할 때도 그렇게 장꾀를 썼었다고? 그럼 애들을 그냥 도구로만 여겼던 거네? 아니야. 엄마인데 당연히 애들 데려가고 싶었던 것도 진심이지. 그냥 겸사겸사 그랬단 소리야. 여보, 나 창피한 거 무릅쓰고 솔직하게 말할게. 나 다시 당신이랑 전처럼 살고 싶어. 어머님도 내가 앞으로 잘 모실게. 간병인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애들 봐서라도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돼? 내 삶이 너무 구질구질해졌어. 당신 삶을 구질구질하게 만든 건 당신의 그 이기적이고 못난 마음이야. 끝까지 당신은 하기 싫은 건 안 하면서 다 손에 쥐고 살고 싶었나 본데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알았어? 부모 사이가 안 좋으면 애들 정세도 더 안 좋은 법이니까 애들 핑계로 들러붙으려고 하지 말고 가. 빨리. 저는 그 뻔뻔한 전처를 짜증을 내며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처는 끝까지 저희 어머니에게 매달리더군요. 어머님, 전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새 마르신 것 좀 봐. 속상해서 정말. 어머님, 제가 전에 말은 좀 못되게 했지만 그건 진심 아니었어요. 그냥 그쯤 애들 아빠랑 사이도 안 좋게 했다 보니까 제가 욱했던 거예요. 어머님도 아들 이혼남으로 남기는 것보단 다시 잘 사는 모습 보셔야 편히 눈 감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신발도 떨어지고 생명도 이렇게 꺼져가고 있다고 한들 사람을 바보로 보는 거냐? 그런 거짓말이 나한테 통할 것 같아? 그리고 네 말대로 나는 내 자식들만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살았으면 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고 문득 떠올랐어. 아, 나도 세상에 손가락질 받긴 했지만 이혼한 뒤의 삶이 훨씬 행복했구나. 하고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다 내 아들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며느린 나도 싫다. 그러니까 나가거라. 너 보니까 내가 더 아파지는 것 같구나. 하지만 어머니조차 자신을 내치려고 들자 전처는 눈물을 흘리며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전처는 한 달 뒤 애들을 제게 보내버리더군요. 자긴 도저히 혼자선 애들을 못 키우겠다면서요. 그렇게 애들을 아낀다 어쩐다 하더니 그렇게 엄마로서의 책임감도 없는 한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아이들을 제가 키우게 된 지도 벌써 반년, 전처와 법적으로 남남이 된 진 1년이 다 됐습니다. 다행히 처음엔 전처로 인해 상처받았던 아이들은 많이 밝아진 상태예요. 엄마의 빈자리는 고맙게도 제 동생이 찾아와 조카들을 챙겨주며 채워주고 있죠. 그리고 전처의 소식은 건너 한 번 들었었는데 전처는 지금 작은 소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대기업 출신이라고 해도 경력이 단절된 지도 몇 년 됐고, 원래 대기업은 한 번 나오면 능력이 뭐 특출나지 않는 이상 다시 들어가긴 하늘의 별 따기라잖냐. 게다가 신정 씨 나이도 있어서 중견기업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본 거지 뭐. 근데 신정 씨 주위 사람들도 하나 둘 다 손절하고 있다더라. 부끄러웠던 건 전처가 주위에 그렇게 남자 소개를 부탁하고 다닌다는 지인의 말이었어요. 그것도 저처럼 사짜 직업을 가지거나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들 아니면 소개도 안 받는다고요. 아직도 전처는 돈 잘 버는 남편 만나 편하게 살던 과거의 영광을 떨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젠 대기업 직원도 아니고 한 번 이혼해서 비양육 중인 애들까지 둘이나 있는 여절, 미혼인데다 잘나기까지 한 남자 중 누가 소개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전처는 지금껏 제대로 된 소개도 한번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제도 모른다며 손절만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전처라니 이야기를 듣는 내내 너무 창피했죠. 그래도 우리 애들 엄마인데 제발 앞으론 전처가 더 이상 부끄럽게만이라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놀랍게도 아직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이미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시한부 기간도 훨씬 지났는데도요. 그것도 아직 조금씩이나마 일반식을 드시고 스스로 거동도 하며 짧게 산책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양호하신 상태예요. 초기 항암 치료가 생각보다 정말로 잘 반응했고 전이는 있었지만 주요 장기 기능엔 아직 큰 영향이 없었던 게 이런 기적을 불러왔다고 담당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런 기적에 저도 동생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고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전보다 더 건강해지셨다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쇠약해지고 계세요. 마르기도 많이 마르셨고 스스로도 조용히 하나둘 생을 정리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아파 동생도 저도 남몰래 눈물을 흘리길 수차례였죠. 어머니, 우리 아파트 근처 한 바퀴 돌고 와요. 오늘 날씨가 제법 선선해서 평소보다 좀 오래 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도 같이 나가게 양말 신어. 형아, 오늘은 내가 할머니 손잡고 걸을 거야. 또 순서 새치기 하기 없기? 그래도 우린 어머니 앞에선 최대한 밝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대한 덜 후회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어머니께 효도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고요. 다행히 아이들도 저희 어머니를 많이 좋아해서 어머니는 자주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해요. 그래도 손주들 얼굴은 원 없이 보고 갈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구나.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비록 남편 복은 없었고 삶도 고단했지만 그래도 자식 복, 손주 복은 타고났잖니. 엄만 내가 참 좋은 인생을 살다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떠나더라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렴. 분명 호상일 테니까. 웃는 얼굴로 자신이 눈을 감은 이유를 염려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그저 전 입술을 꾹 깨물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까지 이 기적이 이어져서 어머니가 한쪽엔 제 손을, 한쪽엔 저희 애들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실 수 있을지, 저와 동생이 어머니께 효도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기적이 가능한 한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며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살핌을 그저 어머니께 드리는 것뿐이겠죠. 여러분, 조심스레 하나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라도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바라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기왕 찾아와준 김에 기적이 하루라도 더 저희 어머니 곁에, 저희 가족 곁에 머물러 주길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자식이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할 여러분께도 저희와 같은 기적이 곁에서 숨쉴 수 있길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물론 모든 가정엔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신에게 잘해준 배우자의 가족을
마찬가지로 존중해 줄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 또한 배우자에게 존중받지 못하게 됨을 이 사연의 끝에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태 미련이 한가득인 채 후회하며 살고 있는 제 전처럼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